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자정 좀 못돼서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3년, 5년 만기들은 30년 만기를 넘어서는 그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증시에서 주목하는 것은 2년 만기 마이너스 10년 만기 차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지 아니면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것인지 토마스르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입니다. 미국은 금요일 아침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난판페이로는 예상보다 약간 줄었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었어요. 그런데 월별 MOM 기준으로는 플러스 0.4%. 근데 1년 전 기준 비교해서는 플러스 5.6% 비교적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3.6%로 이제 팬데믹 직전을 회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뉴스인데, 이게 좋기만 한 뉴스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까? 아니면 악재로 반응을 보였나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고 저는 그냥 무덤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그 43만 개 나온 거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그 전에 ADP 나올 때 이미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미 연준은 이제 초강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난판 페이롤이 크게 나왔든 작게 나왔든 증시에는 영향 없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인건비가 0.4% 만투 이제 증가로 나옴을 해갖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증시에 이제 반영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문제가 이제 난판 페이롤에서는 증시가 별로 반응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뒤에 10시에 매니팩처링 PM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증시에서 이제 많은 변화, 특히 이제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0시 이후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좀 관심 줘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PMI는 ISM 제조업 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ISM도 ISM이지만 사실 고용지표 발표 전에 선물지수가 다우지수 기준으로 약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고용지표 발표하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 때문에 사실 채권금리도 올랐고, 나스닥 기술주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전환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즉 그것만 본다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계속 소비자 물가지수를 따라잡을 정도의 일종의 소비 지출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추가로 이에 대한 그 인식을 통해서 서비스나 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 이것은 당연히 페드가 5월 FOMC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지금보다 더 예상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0.5% 이상의 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증시가 약세에 전환된 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 월가에서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그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가 주시하는 거는 사실은 연준이 그렇게 초강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환경이 조금 보여지는가? 네. 이게 관심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난판 페이롤 나오면서 숫자도 뭐 이렇게 예상대로 나왔고 인건비도 상승으로 나왔고 이러면 해갖고 연준이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악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의 이제 그 상승 압력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조짐이 보여지면은 이제 증시는 환호할 건데 지금 그런 지금 조짐은 없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간의 평화회담 이것이 진전 조금 되려고 그러면 증시는 환호해요. 예. 그런데 또 다시 뭐 또 원위치가 갖고 지금 장기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실망감 이런 것이 이제 증시에 이제 금요일에 엎치락뒤치락 했다고 봅니다. 사실 주초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반응했던 것도 결국은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시작된 그 터키에서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네, 그렇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만일 빨리 휴전되고 종식되고 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은 현재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연준도 이렇게 초강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고 요것을 증시 투자자들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소식이 없는 상태. 예, 주초에 그 전쟁 관련해서는 사실 해외 언론 쪽에서 좋은 일이다라는 뉴스를 보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블링켄 국방장관이나 백악관 대변인 직접 나서서 거짓말이다. 군사적 행동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 재배치다. 이러면서 반박 뉴스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해석한 것은 이제는 그렇게 그냥 말로만 좋은 이야기, 소문으로만 나오는 얘기는 증시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 최소한 정상회담을 약속해서 확정이 되는 정도의 뉴스가 나와야 반응을 보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는 추론이겠죠? 네. 사실 뭐 양측의 어느 일방의 그 패배로 끝나야지 이게 끝날 텐데 지금 날이 갈수록 지금 격화돼요.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서방에서 이제 첨단 무기를 계속 공급해줌을 해갖고 날로 힘을 얻어가고요. 뭐 금요일에 보니까 최초로 러시아 영토 안에까지도 우크라이나 공군기가 폭격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까딱하면 우크라이나 오히려 러시아 땅을 잡아먹을 정도 그런 쪽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푸틴도 자기 체면이 있지 여기서 물러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화학 무기도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정보를 얻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화학 무기 그 장비 이것도 지금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도 나온 거 보면은 하여튼 이게 상당히 험악해지고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게 화학무기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3차 세계대전급 정도는 아닐지라도 전쟁 확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그 뉴스 아닐까요? 지금 들리는 그 소식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더 이상 폭탄 미사일이 안 남았대요. 왜냐면은 지금 미사일 같은 데는 첨단 그 전자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서방에서 그걸 그 핵심 부품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미사일을 또 만들 수도 없고 재래식 폭탄이나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행기 실어가고 그냥 덤핑하는 거거든요. 모래 뿌리듯이 하늘에서. 이거는 뭐 그냥 효과만 있는 거지 피해도 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나고 그러나 아직 많이 남아있고 효과가 큰 화학 무기는 무지하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무기는 그것뿐이 없다. 전쟁을 끝내든지 계속 하려면은 그것뿐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하에 러시아는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대비해갖고 화학전에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이게 화학전 발발 뉴스가 나온다면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긍정적이기보다는 걱정하는 쪽으로 대비하는 게 맞겠고. 자, 다음은 네. 이제 인버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주중에 화요일인가요? 한국 시간 수요일일 겁니다. 장중에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10년 만기보다 잠깐 높았다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5년, 10년, 30년 모든 장기 금리보다 일제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완전하게 발생했는데, 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것만 보면 이제 우리 증시 약세 전환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면서 대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지금 이거거든요. 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은 진짜 미국 경제가 1년 내지 2년 후에 침체가 오는가, 또 증시도 1년 후에 하락장이 발생하는가, 이제 이런 이제 뜨거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번 경우는 옛날 히스토리하고는 다르다, 경우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팬데믹과 전쟁 상황에서 하이인플레이션 상태, 거기서 연준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10년물 금리가 안 올라가고 2년물만 올라간다면은 그렇게 옛날처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10년 금리도 올라가는데 2년이 더 먼저 올라간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2년과 10년 간의 그 금리 역전 현상이 1년 내지 2년 후에 경제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차가 너무 많다는 거죠. 1년, 2년 후를 우리가 또 미리 대비해야 되니까. 이 오차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오차 없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게 3개월과 10년물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다. 그 지금 3개월짜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의 그는 이게 일드 인버트가 아니고요, 일드 스테이플링이에요. 네. 오히려 더 벌어져요, 그게 상승해서. 그래서 이것은 월가에서는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 속도에 있어서 지금 시장 기대치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것을 반영하는 거고, 만일에 3개월치하고 10년물과 거기서도 인버터가 생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긴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월가에서는 2년물, 10년물 그냥 인버터 이것만 볼 게 아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2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스티프닝이 벌어지면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더 정확하고 임박한 신호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2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스티프닝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적어도 6개월 이내에 경제 침체와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히스토리상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었대요. 예,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히스토리를 보면 76년 이후의 장단기 금리 현상, 즉 여기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2년 만기 마이너스 10년 만기를 의미합니다. 이 장단기 역전 현상은 딱 10번 있었고, 그중 6번 18개월 이후에, 평균 18개월 이후에 6번은 미국에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네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4월에서 6월 이때 사이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일 순 있지만 팬데믹이 있으면서 리세션, 거의 위기급의 일이 있었죠. 그런데 네네. 주식시장의 그 지난 10번의 상황을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곧바로 주식시장이 하락한 게 아니라 6개월 후부터 이게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었다. 이건 분명히 팩트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을 본다면 일단 1년,
이후, 18개월 이후에 미국 경제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는 그건 일단 차치하고 6개월 네. 동안은 증시가 계속 올랐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이후부터 증시 하락이 있었다는 것에 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네. 이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은 다르다. 예전 경우와 다르다. 전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6개월 후, 1년 후 이것을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근데 저는 약간 선생님과는 좀 다른 게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10년과 2년 차이가 난 것은 2년 만기 채권금리가 적게 오르거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많이 하락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며칠 최근 네, 이제 일이지. 네. 지난 6개월 그 흐름을 보면은 둘 다 같이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2년 네. 만기 채권금리가 새벽 종가로 2.46%란 얘기는 2년 후에, 앞으로 2년 후에 기준금리가 2.4%까지는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미 채권 투자자들은 그걸 그 가격에 반영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앞으로 2년 후에 무조건 기준금리가 2.4%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상을 하는 이유는 오늘 어제 발표한 소비자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주중에 있었던 PC 물가지수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물가가 잡으려고 하면 그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전쟁 변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끝나서 예상보다 빠르게 물가가 잡힌다면 2년 만기 채권금리처럼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렇다면 일단 5월 달에는 FOMC에서는 보면 현재의 반응만 보면 무조건 0.5%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은 확률이 아주 높죠. 네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0.5%를 5월에 올리고 6월에도 올린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5월이든 6월이든 그 정도 올렸을 때 바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 그러면 증시가 좀 안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올해 7차례 금리 인상, 내년에 3회 내지 4회 금리 인상 네.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계획대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과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초점이거든요. 네. 근데 연준에서는 자기들 입으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이걸 인정했어요. 이게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는 약간의 경기 불황,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금리 인상을 7차례 했는데도 경제는 멀쩡하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고, 네. 연준에서도 약간의 경제 불황은 감수하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연준의 입장이고, 옐렌 재무장관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월가나 헤지펀드나 좀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소프트 랜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하드 랜딩으로 끝날 것이다. 이제 그 정도 금리 올리면은 미국 경제가 지탱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이제 5,8을 빼놓고 금리 인상을 막 팍팍 올린다 했을 때 미국 경제가 바로 그냥 주춤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오히려 이제 인하를 해버렸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연준이 7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긴 했지만은 언제든지 방향은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몇 차례 하다가 경제가 꺾일 것 같으면은 연준도 금리 인상의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연준의 예고 그대로 그냥 믿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한다 이래놓고 내일 바꿀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나빠지면 예상보다 나빠지네 이러면 곧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더 내릴 수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결국은 5월과 6월 이 당시 이때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 기준금리를 분명히 올릴 거라 보는데 그때 이후에 물가가 잡혀주느냐 안 잡혀주느냐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느냐 반대로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어도 되느냐 이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 연준 의장도 그렇고 재무장관도 그렇고 미국의 그 자산 섹터 중에 오버밸류된 자산 섹터가 있는데 이것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섹터가 부동산 주택 가격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주택 가격을 낮춤으로 해갖고 인플레이션은 상당폭 낮출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사실 약간의 조정이 되면은 문제 없지만은 만약 주택 가격에서 하드랜딩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 소비 경제 근간이 주택이잖아요. 예. 주택 시장이 하드랜딩 하면은 각 개인들이 소비 여력이 그만큼 팍 줄어드는 거고요. 네. 부의 효과가 없어져 갖고 소비를 안 해요.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인데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연준이 올해 7차례 금리 인상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7차례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2018년 12월일 겁니다. 그 파워르장이 아무 생각 없이 오토파일럿 이랬다가 S&P 500 인덱스가 한 달 만에 20%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과 그 주택시장 이거를 견인해야지 미국 경제도 잘 돌아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하고 이 증시를만 폭락시켜 버리면은 소비 경제 멈춰버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중앙은행이 2% 물가 인상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2% 정도는 가격이 올라줘야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저는 여전히 연준이 이렇게 강공책 이거는 레토릭이라고 본다는 게 말로만 겁주는 거. 맞아요. 그런 면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입장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식이고 뭐고 나서 1번 인플레이션을 잡자는 게 1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말로써 어르고 달래고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물가가 좀 덜 오를 수 있다. 그걸 감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라고 봐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제가 5월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 문제와 또 하나 추가한다면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그 다음에 루브라의 그 달러 대비 루브라 이 가치만 보면 이미 두 가지만 보면 증시는 전쟁이 끝났다고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기 전으로 이 석유 가격이나 원자재, 농산물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게 결국 전쟁의 종식이 되든 안 되든 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로 FOMC 전에 하락해 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원자재에서 특히 이제 곡물류 이것은 봄에 파종을 안 하면은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러시아는 좀 덜하지만은 자체 수출 금지했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파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곡물 대란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지금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 그렇게 비싼 돈으로 비싼 값으로 곡물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올해 아마 곡물 부족 현상에 기아 사망자도 엄청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중동 지역이 빵을 많이 먹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좀 저개발국 북한 같은 거 지금 스리랑카 지금 벌써 문제 지금 터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이제 가장 혹독한 이제 한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런 것이 이미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느냐,
앞으로 반영될 것인가? 결국 이것이 핵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민주당 그 정부가 그럼 미국의 농부들이나마 올해 파종을 더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봄철에 파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어요. 지금 땅 놀리지 말고 우리 미국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신들이 파종을 더 하면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결국 이 엄청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미국, 또 브라질 뭐 이런 데서 이제 얼마나 봄에 파종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 올해 식량난 여기가 이제 판도가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건데 현재 이 선물 시장에서는 원래 선물 시장이라는 게 미래를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반영될 것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뭐 비율로 봐야 되냐 그 싸움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배럴이 들어간 특수 광물질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러시아산. 그런 것도 한 70% 정도는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선생님 말씀에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이 방송 듣고 그러면 농산물에 다시 투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네네. 모든 것은 주가라는 건 모든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고 미래의 가격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의해서 반영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약간 좀 다르게 보였던 게 시장이 지난 2주와는 좀 다르게 보였던 게 나스닥 기술주의 흐름이 약간 좀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주일 전에는 채권금리 상승에도 나스닥 기술주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채권금리가 일주일 동안 좀 평균적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락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유리할 텐데 나스닥 대형주도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스몰캡 성장주들은 이때다 하고 이렇게 소리치듯이 마치 그런 모습처럼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보였거든요. 자, 이것만 보면 이 흐름이 나스닥 기술주에서도 흐름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난 일주일간의 증시 하이라이트는 그 3월 31일이 이제 1분기 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분기 말에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 자기들 포폴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꼭 말일날만 리밸런싱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그 전에도 이미 하는데 사실 월화까지 미국 증시는 거의 미친 듯이 수직각으로 지금 상승해 왔다가 네. 수요일부터 그 리밸런싱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 3월 31일이었잖아요. 예. 분기 말이었는데 그 마지막 5분 동안에 증시가 수직각으로 폭락했어요. 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4시 끝나고 직후에 한 10분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뒤져보니까 JP모건에서 그 S&P에 소속되어 있는 그 ETF가 스파이잖아요. 예. 스파이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수 추종 그 주식들을 대량 방출했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5분 동안에. 사실 증시의 마지막 5분 동안은 기관들이 장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항상 그 마지막 5분에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유심히 보는데 네. 하여튼 지난 화요일까지는 미친 듯이 마지막 5분 동안에 올라왔다가 수요일 목요일은 오히려 마지막 장이 떨어졌어요. 예. 목요일 날 마지막에 그 JP모건이 엄청나게 덤핑했고 JP모건이 했을 정도면 다른 기관들도 같이 따라서 그날에 이제 위험 자산들을 대량 방출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리밸런싱 결과가 4월 1일 날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장이죠. 예.
그날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첫장, 금요일 날 그 첫장 그 증시에서 이 판도를 보면은 위험자산 쪽이 약세, 그 다음에 방어주 쪽이 강세였어요. 네. 그래서 위험자산 중에서는 이제 뱅크주가 특히 약했고요. 거기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에서 예대마진 축소, 예. 이것이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 반도체 쪽에서는 그 월가의 그 분석가들이 그 경고를 계속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전에 AMD도 이제 다운그레이드 했고, 예. 또 금요일도 보면은 PC 쪽의 수요 감소 때문에 예. 반도체에도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약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도 쭉 올해 들어와서 쭉 보면은 나스닥 NDX보다도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금요일에도 반도체가 이제 크게 하락한 이제 그렇게 나타났고, 그다음 방어주 쪽에서는 이 원유가 사실 폭락했었잖아요.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전력 비축유 방출 예. 소식 이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주는 목요일도 올라가고 금요일도 예.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방어주에 금, 은, 그 다음에 금광, 부동산, 바이오텍, 유틸리티, 국채 가격, 뭐 이런 것이 금요일장에 상당히 강세로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회원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위험 자산을 줄이고 방어주 쪽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의 제1 비중을 담으라, 이제 이렇게 공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가 지금 지난 2주 동안 미친 듯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진정한 상승 추세냐, 이제 이런 뜨거운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은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진정한 상승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험 자산은 조금 쿨다운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방어주는 빛을 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주라고 하면 통신, 전력, 수도 뭐 이런 것처럼 무조건 경기의 침체에 상관없이 사용해야 할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뭐 의약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위험 자산이 약해질 때 그 월가 펀드 매니저들은 어디에서 돈 버는가, 이제 그게 이제 방어주 쪽이 될 수 있죠. 예, 이게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같은 경기 우려감이 증시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이제 그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국채 금리, 또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 인상, 이걸로 볼 때 위험 자산은 오를 만큼은 올랐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자기들이 돈 벌려면은 위험 자산 쪽에서는 더 이상 돈 벌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어주 쪽에서 이제 가격을 이제 올리는 거죠. 올리는데 하여튼 지난 1월과 2월에 증시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예. 폭락을 하다가 지난 2주 동안 수직각으로 상승했던 거, 이것이 이제 단순히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고 증시에 뒷힘이 있어서 올라왔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근거가 있는 건데, 골드만삭스가 지난 2주 동안에 증시가 왜 상승했는지 이제 분석 리포트를 제가 봤어요. 이제 보니까 1월, 2월에 전망했던 대기업들의 순익 전망치가 3월 들어오면서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어서 순익 전망을 상향으로 보고 있고, 올해 연준이 그렇게 강공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올해 미국 대기업들, 특히 이제 S&P에 소속된 500개 대기업들의 순이익이 EPS죠. EPS가 8% 증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대기업들의 그 경영진들이 그 1월달, 2월달 증시 폭락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해요. 그 대량 매수한 게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거의 기록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투자자들보다도 그 회사 내부의 그 경영 실적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경영진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서
자기 회사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샀다는 것은 전망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거는 미국 가계에 현금이 풍부하다. 그래서 증시가 내려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눈 감고 매수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것이 단순히 베어마켓 랠리로 해갖고 다시 바닥까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장은 앞으로 안 일어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증시는 횡보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4,638원 이제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번에. 네.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지난번 최저점 4,115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중간선에서 횡보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금요일 고용지표에서 나타난 낮아지는 실업률 거기에 상승하는 임금 상승률 이런 걸 감안하면 현재 물가 수준이 높다고 해도 가계가 아직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 높아지는 제품 서비스 가격을 따라잡을 정도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그게 1분기 기업 순이익에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올해 1년에 그 EPS를 8% 증가할 것이다. 그 정도 되면은 적어도 작년 연말 그 S&P 그 지수의 가격 거기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EPS가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의 급한 그 증시 상승세는 여기에 기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에 다 다가왔으니 빨리 더 제가 준비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일단 통과된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죠. 근데 예산안 내용에 보면 인프라 법안, 즉 BBBA 법안 부분은 누락이 되었던데 이것은 뭐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입니까? 아직 그 조만친 그분이 확실하게 동의를 하지 않아서 빼놓은 건가요? 네,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이제 이런 게 있고 지금 연준에서 긴축으로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돈을까지 더 퍼부을 건 없다. 이제 이런 아마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안 좋아질 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미국 경제가 진짜 침체로 가는 징조가 나오고 또 아니면은 미국 증시가 폭락해갖고 4,000 밑으로 떨어질 때 아마 그 페드 그 방면으로 이제 한번 실행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획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뭐 국방 예산을 증가하는 것은 러시아 전쟁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작년에 열심히 주장했던 억만장자세 부과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금액에 대해서 1% 세금 부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한 기업의 경우 그 CEO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 매도 금지 기간 설정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증시에 뭐 영향을 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뭐 억만장자 세금 인상 이거는 뭐 그 대상자가 70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의 신경 쓸 거 없고 다만 이제 워런 엘리자베스 그 상원 의원이 그 자사주 매 그 스탁 바이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자꾸 이제 제동을 거는데 지금까지는 뭐 증시에 크게 영향 미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조금 더 세게 나가서 그 기업들의 바이백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증시에 큰 이제 악재로 떠오를 수 있어요. 사실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와 달리 지난 100년 동안 지속 상승하고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은 그 스탁 바이백이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 그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총의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바이백을 해갖고 주가를 이제 부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바이백을 통해서 주가가 부양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일 민주당 정권에서 기업들의 바이백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증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바이백은 미국의 매수 세력의 제1등이었거든요. 가장 큰 매수 세력이 기업들의 바이백.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바이백 그 금액 수준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 자사주 매입, 미국 정부에서는 자사주 매입에 쓸 돈을 좀 시설 투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그렇죠. 네. 기술 개발해라 이런 의미인데 주주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이 지금 세계적 경제 그 판도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끝나고 이제 국수주의로 이제 가고 있다 지금 그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국방 예산 그 DPA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에 보면은 어떤 그 제품 생산에 일관 생산 체제를 미국 안에서 갖추자 이제 그게 예. 지금 목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미국의 그 기업 대기업들이 바이백을 해갖고 투자자 또 경영진 이사진들의 배를 불리기보다는 미국 내에다가 진짜 생산 시설, 연구 개발 이런 데 투자해가고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주문이 이제 의회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뭐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 냉전이기 때문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중국하고 이 싸우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중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진출해 생산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판매만 하는 이 경제적 구조를 그러니까 일종의 옵쇼어를 온쇼어 즉 미국 내에서 직접 들어와서 생산해라. 그래서 그걸 네네. 이유로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 기업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고 들어오는 미국 기업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중국하고 싸우려는 건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경제적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것을 아예 미국 내에서 중국이 무슨 질병이 있든 전쟁이 있든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미국에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그 시스템을 새로 만들자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냉전 체제 그 무너진 이후에 세계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의 더 비교 우위인 예. 그 제품에 한해서 세계적으로 분업화가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중국과의 그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갖고 뭐 곡물, 광물질 이런 것이 이 러시아 쪽에 너무 그 디펜던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갑자기 세계 경제에 타격이 왔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지금 완전히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꼭 국가 경제의 필수의 핵심 재료들이라든지 장비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네, 이런 이제 국수주의로 지금 경제가 지금 약간씩 돌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사실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사실 중국이나 미국처럼 1, 2, 3, 4차 산업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 러시아에서도 수입하고 중국에서도 수입하고 저 동남아 일대에서도 그런 자원들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거 참 어떻게 헤쳐나갈지 사실 이거 걱정도 많이 되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네. 예, 아무튼 벌써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일단 다음 주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맞이한 첫 번째 주일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S&P 기준으로 4,638 이 정도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에 그게 고점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진입했다가 먹으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속 거기 질질 끌고 있다가 또 하락할 때 손해보고 또 올라갔다 계속 한 달 내내 수익도 없이 이제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4,638 이번 고점으로 보고 바닥은 아마 4,400 정도. 지금 지난 이제 화요일 날 4,638 찍고 지금 상당폭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4,400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보고 이런 장에서 이익이 나오는 종목은 주저없이 실현을 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대비하자.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기업의 뭐 첨단 기술 여기에 속 빠지지 말고 현재 주가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 돈을 잘 벌어오는 주식, 거기에 무슨 기술이 있든지 전망이 있든지 회사 사장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주식이 주가가 상승세에 타고 있는 거, 그 회사가 현재 돈을 잘 벌어오고 있는 주식, 여기에 들어가자. 이제 그것인데 그것이 지금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이 사이클에서는 방어주가 아주 독특한 빛을 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방어주 쪽에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많이 채우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세적인 방어적인 투자를 당분간 지속하자. 이게 선생님 말씀입니다. 네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50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일단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10번의 76년 이후 10번의 역전현상에서 리세션은 6번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 이후부터 증시가 영향을 받았고 그전에는 증시가 큰 문제 없이 상승을 했었다는 점,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제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도 5월이죠. 5월 인상에도 불구하고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물가 상승률 잡는 게 페드의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타이트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점을 감안해서 일단 뭐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5월, 6월 이때부터는 조심스럽게 미리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